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니, 박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고 지금도 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국의 인구 고령화의 파도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총인구는 계속 늘죠. 그렇지만 전체 경제 내에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의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적어도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찍 은퇴하면서 노령화가 한국보다 독일은 한 20년 일찍 그리고 미국은 한 13년, 12년 일찍 이렇게 노령화가 이루어졌던 나라들 보면 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의 속도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걸 금방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예, 선진국은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생산성의 향상에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 네, 그래서 특히 지식 경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유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재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지. 그 나라의 노동력 공급이 얼마냐, 자본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한번 지난 그 2000년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00년을 100으로 해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록하면 15년 내내 제자리 걸음. 예를 들어서 150 그러면 50% 개선. 노동 생산성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물건의 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복권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왜? 물가가 오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당연하죠. 더 부국이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한국 145. 45% 정도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 미국. 미국이 무서워요. 122. 한국의 절반 정도를 따라오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대단한 세계 경제 사이즈 1위 국가가 그래도 15년 사이에 노동 생산성을 22%나 개선시킨다는 건 굉장한 거고요. 그 다음이 어딜까? 잘 나가는 남쪽의 부국 호주입니다. 117 정도, 17% 정도 개선된다. 자, 그럼 최악의 나라는 어디냐? 이탈리아 94. 이탈리 94. 이탈리아 장인의 신화는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개그를. 그리고 뭐 책에서도 그 피렌체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추천하는 책도 샀거든요. 그 화려했던 시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분발하셔야 되겠네. 저는 사실 돈의 역사 쓰면서 다른 책들 읽느라 책 쓰는 진도가 안 나간 적도 있을 정도로 재밌는 책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 다른 책 사느라고 돈이 얼마나 깨진지 몰라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심심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심심할 여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틈틈이. 왜냐면 워낙 추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나라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난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2008년 이후에 끝없는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 외형 자체가 감소하는 데야 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급박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좀 제외하고 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또 위기에서 잘 탈출한 나라들 중에 경제 성장과 특히 노동 생산성의 향상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첫 번째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의 성장 속도도 빨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비교 우위 가설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고 우리 고영성 작가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사회는. 자, 저는 어떤 사람이죠? 농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농구하면 그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웃긴다. 키가 작다 보니까 맨날 키 큰 사람들을 꿈을 꿉니다. 잊지 마시고 좋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둘만 있는 나라를 비교하시는 것처럼 예.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두 가지 직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과일 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일 따기. 자, 그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 그런데 저는 키가 2m에 가깝습니다. 농구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키가 크고 근육량도 많고 유연하다 보니까 부상을 잘 안 당했죠. 유연하다 보니까 과일도 잘 땁니다. 그래서 시간당 농구에서 제가 100을 벌고요. 예. 농구에서 100을 벌고요. 그리고 과일 따기에서 10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 고영성 작가는 농구를 하면 형편없습니다. 5. 그리고 오늘 과일 인정합니다. 따기도 5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시죠? 모든 면에서 마이클 조던이 고영성 작가를 앞설 겁니다. 아니, 불평등한 비교죠. 지금. 그때, 제가 예. 농구와 과일 아니요, 따기라는 좋습니다. 예. 굉장히 불평등한 비교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도 잘하고 그리고 과일도 잘 따니까 둘 다 해버리는 게 마이클 조던에게 유리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8시간. 8시간 중에 4시간을 예를 들어서 과일 따기 하면 40이죠. 40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4시간을 농구에 하면 400달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440달러죠. 물론 고용성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슬퍼.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제가 예, 당연하죠. 시장에서 모든 걸 제가 다 해버리고 딱. 고용성한테는 저는 오케이. 어떤 것도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바보짓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과일 따는 건 고영성 작가를 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조던 형님이 저를 시키셔야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저는 8시간 내내 농구를 하니까 800불이 됩니다. 그렇죠. 440불이었는데 800불이 되죠. 그리고 고영성 작가는 과일 따기 해줘야죠. 과일 따기를 8시간 하면서 40을 법니다. 둘 다 58에 40 맞네. 예, 둘 다 이런 분업을 함으로써. 그리고 고영성 작가가 사과를 따서 복숭아를 따서 요새 복숭아가 이제 또 맛있어지는 철이 오고 있죠. 복숭아를 따서 마이클 조던한테 가가지고 복숭아 사실래요? 그러면 마이클 조던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농구 아니면 그렇죠. 과일 따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과일을 따야 좋아라 하시겠네요. 그래서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과일을 또는 훨씬 더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둘 수도 있고 또 그 비축한 식량을 가지고서 남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죠. 네.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가격 우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잘한 일을 주력을 함으로써 사회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 있어서의 부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물건 갖다가 많이 거래를 하는 나라일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교육 속에서 우리가 교육으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자극이 돼요. 선진적인 나라와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그러고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노력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예.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발전된 문화도 배울 수가 있고요. 경쟁도 촉진시키고 또 협력도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깁니다. 또 무조건 그냥 우리는 원자재 생산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노르웨이 사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970년대 노르웨이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원유 생산 국가로 전업하면 되는데 노르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석유로 벌어들인 돈들을 국내를 절대 안 가져가고 노르웨이 석유 기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운영함으로써 그때 말씀하셨네요. 높은 성과를 거두고 그 돈을 이용해 후세들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 멋져.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자국 내에 그냥 다 돈을 집어넣어버리고 원유를 공짜로 주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는 계속 개방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돈들은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먼 미래를 위해 비축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원자재 생산 국가는 전부 다 망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유해진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가 더 나아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경제가 더 발전하더라라는 거죠.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가 경제도 발전한다. 또 경제가 발전해 도시화율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화율에 대한 부작용만 자꾸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 범죄율도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예. 생각하냐면요.
100명 중에 천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식경제사회가 와서요. 네. 사회 내에 한 명의 천재,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1000만의 도시에 1% 인재는 몇 명이 있을까? 10만 명이 있을까? 10만 명이네. 보면 사업하기도 좋고 이 맞습니다. 10만 명들이 서로가 맞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며 이 시너지를 일으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며 그 밀집된 힘들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교류하며 그들이 또 좋은 일자리들을 파생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존재할수록 그 나라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수출을 열심히 해라. 예. 두 번째는 뭐였다?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써라. 또는 도시화가 촉진된 나라일수록 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나라가 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기업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다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또 돈만 있으면 기자재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해외에서 생산된 질 좋은 기계들을 수입함으로써 얼마든지 기계는 좋은 장비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활용하고 쓰는 건 인간입니다. 네.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일수록 또 매년 교육 수준들이 향상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에 경제가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네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사이에 우리가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률이 1위였던 나라가 됐던 이유가 1위. 뭘까? 물론 최근에 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지만 역대로 보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수출하는 나라 잘 없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나라만큼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나라도 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죠. 전체 인구의 그렇죠. 92% 정도가 도시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한국만큼 공부에 열 올리는 나라가 있어요? 별로 없죠. 없죠. 예. 뭐 싱가포르 결국 뭐 이 정도? 그건 도시국가니까. 그러니까, 서울만 따로 독립해가지고 한번 피사 점수 매겨보면 우리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역시 맞아. 항상 그런 통계 합리에 맞아. 서울로 하면은 만만치 않겠는데 우리도. 아니 뭐 대전을 갖다 놔도 그러니까. 대전을 갖다 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살고 계시는 그 지역도 또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좀, 특구잖아요. 공부 특구잖아요. 애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세 가지 원천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원천 다 최근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수출을 더 GDP 대비 지금 50% 수출하는데 그걸 더 수출을 늘리기 참 어렵고 또 우리가 늘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데 힘들죠. 그렇죠. 두 번째, 도시화율 92%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 어떻게 올려요? 남아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어떻게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기계 사용의 방법을 개선시킬 것인가? 요거 아니겠어요? 네. 요거를 이제 따로 저희들이 떼낸 즉 경제 전체에서 어떤 그 노동력의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의 성장 부분, 남는 부분을 저희는 총 요소 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 TF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을 일단 우리나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여기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하는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것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얘기니까 또 시대도 바뀌고 있고. 예. 두 번째. 예. 이 총연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정부가 또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술개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투자. 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되겠는데 이 기술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노동 생산성에서 노동력 투입이라든가 그죠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는 자본 장비를 개선시키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R&D 투자 지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R&D 다시 말해서 그 기술 개발 투자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3.2%를. GDP 대비인가요? 예,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니까 볼륨 자체가 다르네. 예, 그리고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가 그렇게 어렵게 된 다음에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그 세계 그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앵그리 뭐 이런 예. 수많은 유럽의 벤처 핵심 국가로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 나라는 인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 볼륨이 너무 작아서 추워서 일단 그런 데 비해서 2등 세계 2등이 어디냐면 한국인데 GDP 2.9%다. 한국 2등이에요? 예, 이제 이 기간은 1995년에서 2014년 평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총요소 생산성이 높다. 그리고 교육 성적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 벌써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인구가 감소한다. 또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교역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워졌다. 그럼 우리는 끝이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을 개혁해서 사회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인재들을 보내주고 또 노동의 생산성, 교육의 수준들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은 철폐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 또 우리가 교육 여건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재교육 또는 좋은 선생님들을 뽑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뽑은 인재들을 죄송합니다. 후진 기계를 가지고서 연구 개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계들, 최신의 기계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그 성과의 결실들이 연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리고 기업과 나라에서 특히 기업들이 그 R&D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그런 뭐 고학력 인재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돈을 좀 보조해 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2030년 초중반을 고비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총인구가 줄어든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총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 탄력들은 분명히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외형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인당 소득이 중요한,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재교육시키고 그죠? 나이 든 사람도 재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빡시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요. 그죠? 지금도 공부 안 하면 잘 모릅니다. 특히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가 뭐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폼 잡는 일에 돈 쓰지 말고 기술 개발에 그리고 혁신 산업에 진출하고 그 혁신적인 기업과 네트워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는데 유도한다면 뭐 인구 감소하는 나라들 선진국들 다 인구 감소하는데 생산할 때 인구 감소하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나라들 보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을 좀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박사님 통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육은 미래다. 근데 되게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교육이 미래네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빠야 되는 무슨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책 읽고 서평 쓰고 또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하면 뼈를 그렇죠.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조직이 다 갈무리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사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28편이나 찍었더라고요. 많이 하셨어. 긴 시간이었는데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흥미로운 주제 질문을 던져주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주신 고영성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빅 이슈 터지면 한번 모셔도 될까요? 빅 이슈, 진짜 빅 이슈일 때만. 네, 이때 물론입니다. 약속을 드려야죠. 박사님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50대 사건으로는 돈의 역사, 이슈 따라잡기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